조갑제 TV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TV를 많이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프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랜 기자 생활을 통해서 잡지 하나를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The Economist라고 영국에서 나오는 주간 잡지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지도층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언론 매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일어난 일을 아주 요약을 하고 정확한 영어 문장으로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기사를 카피를 해가지고 교재로 나눠줄 때 가장 많이 나눠주는 자료가 바로 이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예측도 지금까지 아주 정확했습니다. 오늘 받아본 이 잡지의 커버 스토리는 Turkey's slide into dictato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키가 독재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투표에서 국가 체제를 바꾸는 국민투표를 해서 이겼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한 2% 차이로. 부정선거 시비가 많습니다. 즉 내각 책임자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는 이 국민투표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있었던 실패한 쿠데타 이후에 이 에르도안이 전국적으로 이 검사, 판사, 장교들, 교사 한 10만 명을 내어 쫓거나 또는 투옥을 했다,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언론 매체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치러진 이 선거에 대해서 앞으로 부정선거 시비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대한민국의 이 선거 관리는 아주 모범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요사이는 돈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좀 심한 면이 있습니다. 개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개표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해서 5월 9일도 아마 오후 8시부터 개표를 하면은 12시 전에 당선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후진국에서는 선거를 잘못 못하면은 그 선거를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그것이 민중혁명이나 군사 쿠데타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죠. 이번 선거는 흔히 체제를 놓고 국민들이 결정을 하는 선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핵의 성격이 체제 탄핵이었다. 단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하는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성격의 탄핵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60일간의 선거도 그런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훼손시키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결론을 내렸으면은 그게 모두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국가가 아니고 북한 지역은 우리의 영토다.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 통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헌법 제5조는 국군은 정치적으로는 중립하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최종 보루로서 국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아주 존중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1조, 3조, 4조, 5조, 10조. 이것은 헌법 개정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 정체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1조, 3조, 4조, 5조, 10조를 딱 종합하면 한마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통일함으로써 북한 주민들까지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그 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이 대남 선전기관에서 어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한의 이 보수 패당들이 뭐 차악을 선택을 해도 좋다면서 소위 중도 후보를 밀고 있다. 이것은 반통일적인 것이다 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 북한 정권이 남한의 대통령 선거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뭐 항상 대선 때마다 일어나고 있는 소위 북풍 또는 북한으로부터의 공작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아마 숨을 죽이면서 볼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로 몰렸는데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로 몰린 북한을 구해줄, 북한한테 활로를 틔워줄 정권이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투표를 할 때 이 점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적과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선거를 할 때는 이 선거 결과가 적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이 선거가 우리의 생존 조건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어느덧 이제 투표일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조기 선거입니다. 조기 선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후보는 나를 알릴 시간이 충분하면은 당선권까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알릴 시간이 없다 하고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는 후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후보는 빨리 시간이 흘러야 나의 약점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시간이 가도록 바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에 보면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보다는 대통령을 파면해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60일 선거는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후보는 자신들을 제대로 알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선된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취임해야 되니까 정권 인수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선거는 안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부담까지 지면서 무리하게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는지 그 8명의 헌법재판관들한테 그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우종창 씨 등 480명의 민간인이 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은 잘못된 법리작용, 잘못된 사실 확인, 사실의 왜곡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과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민주 법치주의에 득이 되었는지 손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판결이었는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국민들의 행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이 보수층 사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는, 말하자면 지금 보수 후보로 나온 분이 4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새누리당의 조원진, 그리고 통일한국당 후보 남재준, 이 4분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적게 나오는 데 대한 반발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의 문제고 통계의 문제입니다. 왜 믿을 수 없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3천만 이상의 유권자가 있는데 1,000명, 2,000명 조사해서 어떻게 지지율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여론조사의 과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1,000명, 2,000명을 학력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특성 그리고 나이 이런 것으로 잘 분류를 해서 조사를 하면은 약 1000배의 민심 동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 또는 2, 3%의 오차 범위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과거에 경험적으로 입증되었으므로 그것은 사실은 불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응답률이 10%도 안 되는데 이거 믿을 수 있느냐? 30%도 안 되는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습니다. 응답률이 낮은 이유는 다 바쁜데 전화 받고 누가 친절하게 대답해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전화가 오지만 한 번도 여론조사에 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하는 그 전문가들은 1,000명이면 2,000명이면 이런 목표치를 딱 가지고 있고 그 나이에 따라서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몇 명을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만 맞추면은 그 결과는 과학적이다. 정확하게 나온다. 이런 하나의 그 공식이 있으므로 응답률이 낮다고 해서 부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한다고 전화를 받았는데 나이를 보더니 70대라고 하니까 그만 끊어버리더라. 그것은 70대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예컨대 100명을 답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미 목표를 채웠으므로 70대라고 하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사이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 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어느 후보는 지금 8%가 아니고 벌써 20%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주의를 주는 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빅데이터는 그게 여론조사가 아니다. 빅데이터 여론조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보가 많다는 것이지 이게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여론조사는 별도의 과학적인 공식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만큼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 경험으로서 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정확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한국 선거에 도입된 것은 1987년입니다. 8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이 당시에 한국갤럽, 박무익 씨가 세운 한국갤럽이 과감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즉 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것인데 몇 %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확무비하게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한국에도 먹히는구나. 여론조사가 먹힐 만큼 한국 사람도 이제는 여론조사에 정직하게 응하는구나 해서 한국갤럽이 유명해지고, 그 뒤로 선거에 여론조사가 많이 도입이 됐고,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그 결과를 정확하게 다 맞추었습니다. 예컨대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1.6%포인트 많이 받아서 약 40만 표입니다. 더 많이 받아서 당선되었는데, 이것도 한국갤럽이 거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6%의 차이를 맞추면 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2년도 마찬가지죠. 2012년도 여러 방송사가 조사를 했는데 한 방송사가 틀렸고 다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지금 공개되고 있는 여러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마다 약간 차이가 커요. 또 몇 개 여론조사는 이것은 특정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그것은 대충 맞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충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항상 바뀐다는 것도 또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죠. 대충 맞다.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근데 지금 10%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20%인데 10%로 이렇게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투표를 20일 앞둔 지금의 판세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언론에 뭐 보도된 것도 있지만은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은, 특히 이 보수 세력이 걱정을 하니까 보수 세력 중심으로 한번, 보수 세력들이 보수청이, 보수 세력이라기보다는 보수청 인사들이 또 의문시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한번 보수청 입장에서 한번 몇 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이 보수청 후보, 보수를 대표한다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오는 데 대한 불만이 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신 것은 17일에 했고 어제 발표된 이 YTN과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 의뢰해서 10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신뢰도가 95%고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이 문재인 씨가 37.7%, 안철수 씨가 34.6%, 홍준표 8.5%, 그리고 유승민 3.4%, 그리고 정의당의 심 후보 3.5%, 요게 처음으로 새누리당의 조원진 씨 지지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1%로 나옵니다. 1%. 기타 0.5%, 그리고 지지할 후보 없다 5.8%, 그리고 모른다, 무응답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홍준표 8.5%, 유승민 3.4%, 조원진 1%, 다 합치면은 한 13%. 그러니까 우파 후보 다 합쳐도 13%밖에 안 나오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믿을 수 없다는 근거 중에 하나가, 원래 보수는 그렇지 않다. 보수가 40%는 되었다. 그리고 중도는 20%였다. 또 소위 진보는 40%였다. 4, 2, 4 구도인데 어떻게 합쳐서 15%도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하는데, 우선 최근의 여론 구조가 달라진 사실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4, 2, 4 구조는 작년 총선 이전에는 대충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지고 국민의당이 중도의 힘을 받으면서
제3당으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여론의 구조, 이념 성향이 달라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박근혜 탄핵 사태가 또 직격탄이 되어가지고 이 여론 구조가 작년 총선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 보수층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은 이번 지금 저 서울신문 YTN 조사에 의한다면 말이죠. 내가 보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약 33%입니다. 내가 중도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약 31%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약 33.5%대입니다. 대충 보면 3대 3대 3이 됐습니다. 4대 2대 4가 3대 3대 3으로 됐습니다. 즉 보수는 축소하고 이 중도는 늘어났습니다. 중도가 늘어났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수는 줄어들고 중도는 늘어나고 진보는 과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즉 보수의 규모가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이 비율이 줄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선의 결과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러온 어떤 큰 지각 변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수의 규모가 줄어든 데다가 이번에는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러니까 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두 결과가 합쳐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후보 4사람을 합쳐도 15%가 안 된다. 중도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씨가 약 35%, 그리고 이른바 진보라고 볼 수 있는 문재인 씨가 약 38%나 되었다. 이런 여론 후보 지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말하자면 달라진 이념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론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 보수층 인사들이 지금 이 기분에 맞지 않게 돌아가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 보수층은 그러면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역시 YTN 서울신문 공동조사에 의하면 39.5%, 약 40%는 안철수라는 중도 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수.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보수 후보라고 볼 수 있는 이 홍준표 후보 지지는 21%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의 반입니다. 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지지도 꽤 높습니다. 19.7%입니다. 보수가 진보라고 불리는 문재인 지지와 홍준표 지지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중도에 그 2배가 되는 약 40%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죠. 그런데 유승민은 또 이 보수층에서 별로 잘 봐주지를 않습니다. 4.9%밖에 없고요. 조원진 후보, 새누리당, 이 태극기 시위 세력이 만들어낸 정당의 후보, 조원진 후보는 2.7%입니다. 조원진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아주 선명한 우파 노선을 표방해서 출마를 했지만은 역시 선거는 선거다. 이 보수는 마음에는 저 사람이 맞는데 그러나 찍어서 되겠느냐. 가능성을 보니까 2.7%의 지지, 보수가 2.7%의 지지밖에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 지지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58.1%, 막 60%는 문재인 지지입니다. 문재인 지지로 아주 쏠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이 선거판이 보수 결집이라기보다는 소위 진보층의 결집 현상이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60%가 문재인 지지로 쏠리고 23.8%가 안철수 지지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뭐 아주 미미합니다. 홍준표 지지는 2%, 뭐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지율을 보면은 안철수 지지 34.2%,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29.3%.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대구 경북 지방에서도 젊은 층은 20대, 30대, 40대 층은 소위 진보 지지가 꽤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지는 14.8%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홍준표 씨는 TK 지역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TK 지역의 현상입니다. 요게 이제 보수층이 아주 축소되면서 또 후보가 네 사람으로 나눠지면서 이 분산된 모양을 그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문재인 당선 가능성을 59.3%로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28.2%, 홍준표 당선 가능성을 1.6%입니다. 이것은 보수층이 그렇게 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전체 이 대상자, 유권자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원진 씨의 당선 가능성을 0.7%, 유승민 당선 가능성을 0.4%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연 이번 이 보수가 축소되고 분열된 상황에서 과연 보수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어떤 계산과 답이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걸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이 다 어렵게 되었지만은 가장 어렵게 된 정당이 이 정당을 보수 정당으로 과연 부를 수 있을지 저는 보수 정당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정당입니다. 소위 비박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니까 겁을 먹었는지 뭐 어떤 계산인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배출한 그것도 좌파와 싸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탈당을 해가지고 30몇 명이 탈당을 해가지고 또 탈당하기 전에 사실은 탈당하기 전에 이 앞장서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비박계 또는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비박계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 바른정당인데 이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정의당보다도 낮고 바른정당이 내세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은 3% 정도 또는 많아야 5%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완전히 외면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저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는 것은 이건 인간적 배신도 아니고 정치적 배신도 아니다. 좌파와 싸운 대통령,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하고 손잡는 것은 이것은 이념적 배신이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탄핵 역풍이 불면은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이것 하나만은 그 예상이 상당히 적중한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번 선거판을 결정할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이 지지율과 투표율의 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당선자가 결정이 됩니다. 투표율은 보통 70% 내외였는데 2012년에는 아주 투표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 투표율이 어떨까? 투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면 일관되게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2012년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이 소위 진보층이 많겠죠. 94.3%가 투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서울신문 YTN 조사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84.3%, 그보다 10%포인트가 낮아요. 박근혜 후보 지지자, 보수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투표장에 꼭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니까 나가기 싫고 또 나가도 찍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찍어야 되는, 중도를 할 수 없이 찍는다든지 중도 후보를 할 수 없이 찍는다든지 또는 보수 후보를 찍으면서도 이 당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래 되면은 투표장에 나가야 될 의욕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표율의 차이가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번 선거의 이제 앞으로의 변수입니다. 앞으로의 변수는 첫째, 양자 구도로 갈 것이냐, 다자 구도로 갈 것이냐입니다. 이 양자 구도로 갈 경우에는 많은 조사에서 이 안철수 후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즉 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조사가 꽤 있습니다. 다자 대결로 갈 때는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그런 조사가 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위적으로 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많이 저도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만 안철수, 홍준표 사이에 단일화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시간이 촉박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유권자들이 실질적 단일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표 방지. 내 표가 당선될 사람한테 가기를 원하는 심리. 그것이 작동을 하면은 3위 후보의 지지율은 투표율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과거 선거판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권자에 의한 달리는 하다.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냐. 그 다음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투표율이 지금처럼 과연 문재인 지지층이 더 높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막판에 보수의 결집이 소위 진보 세력의 결집을 능가할 것이냐 또는 외부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냐 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이런 변수 등등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20일 뒤에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그 뒤 20년 이상 가는 대한민국의 진로,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자중자애하면서 또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현실과 사실을 직시를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흔히 실사구시라고 합니다. 실사구시라 하면 실용주의 노선을 딱 내 문자로서 한 것이죠. 실사구시는 이런 뜻입니다. 현실과 사실을 딛고 올바른 방향을 결정한다. 실사구시 정신을 갖도록 노력하고 저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는데 계속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